세계는 넓고 이슈는 많다. 우리의 시야를 국제적으로 넓혀보겠습니다. 국내 뉴스, 국제 이슈 다 덤벼라. 지금은 글로벌 시대. 자, 국제적 토크로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군사, 외교, 안보 전문가 김종대 전 의원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세계적인 평론 스케일 이승원 평론가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윤석열 대통령 순방 중이십니다. 네. 네, 오늘은 조금 살화가 있었습니다. 네. 예. 제가 참 할 말을 잃어. 이게 뭐부터 말씀드려야 될지 제가 대량 난감인데. 네. 근데 제가 외교라는 건 아주 섬세한 의정과 그 치밀한 검토가 반드시 수행되고 전문가들의 영역이거든요. 네. 근데 왜 이렇게 대통령의 모든 면이 왜 속어로 마사지 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어떤 그 메시지 연설 그다음에 정상회담에다가 그 막말 파동까지 왜 이렇게 그 관리가 안 되는 거고 통제불능 상황으로 가는 거고 또 모든 것이 다 이렇게 어긋나는지 정말 이해를 못 하겠어요. 아무리 이건 내가 이해하려고 그래도 그 대사관이나 외교부에 베테랑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렇죠. 이렇게 이게 꼬이고 엉망이 되나? 대통령실, 외교부 좀 총체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침에 뉴스를 읽는데 네. 어제부터 계속 며칠 이게 실화야 네. 싶은 내용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이럴 수는 없는 거예요, 정말. 네. 사전 조율도 이렇게까지 안 된 그 외유가 있었는지 해외 순방이 있었는지 그렇다고 사전 조율을 그렇게 못했으면 사후 대응이라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설명하고. 그런데 김은혜 수석이나 등등 얘기를 들어보면은 저기 어린아이 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변명조로. 그러니까요. 국민들이 그걸 믿을 수 있겠냐는 거죠. 아니, 국민들이 왜 조문을 안 했습니까? 물어보는데 거기서 화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네. 지금 일일이 진짜 영국부터 따지면은 네. 시간이 넘칠 정도인데 어쨌든 일단 의원님께 네. 아니 그러니까 넘겨서 네. 네, 사적 발언 얘기해 주세요. 그거. 예, 사적 가가지고 여러 가지 말썽이 있다 그러지만 가기 전에 한 얘기하고 너무 다른 거예요. 조문하러 가겠다 그랬잖아요. 네. 본인들이 얘기했잖아요. 예. 그런데 조문 안 했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어떤 사정이 있다 손치더라도 간 목적은 어쨌든지 간에 앞뒤가 맞아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다음에 자, 미국으로 왔어요. 발언에서 네. 예. 오늘 사적 발언부터가 이게 난리가 났는데 솔직히 말해 이거 사적 발언 아닙니다. 아니 공식 행사장에서 공식 수행원들하고 거기에 여러 사람 보는 카메라 앞에서 한 말이 어떻게 사적 발언입니까? 그리고 대통령의 발언을 사적이다. 예. 그리고 거기서 사적 발언을 왜 합니까? 이거는 바이든 대통령하고 대화를 한 연장선에서 나온 발언이에요. 48초 대화도 정확하게 47.5초라 그랬지만. 그런데 이걸 갖다가 바이든 대통령하고 얘기해 보니까 이렇다더라 하는 게 그 문제가 된 차마 제가 옮기지 못하겠습니다만은 예, 이 내용입니다. 그래가지고 이걸 사적이라 그러고 이걸 또 보도하는 언론 탓을 하고 있고. 그런데 이거는 굉장히 이제 미국 쪽에 주는 충격도 커요. 사실은 이래가지고 외교 참사가 벌어진 예가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주로 네. 장관급들이. 그러니까 한미 관계가 아주 어려웠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미국의 어떤 정부가 걱정이 아니라 미국의 네티즌들이 많은데 그 시민들이 이런 기사를 캡처해가지고 어떤 그 한국에 대한 반함 캠페인을 한다거나 사과 압박이 들어온다거나 이런 공공외교 영역에서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정부야 이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유, 대통령의 발언을 영어로 어떻게 이렇게 번역해가지고 어떤 단어로 지금 퍼질지. 영어로 번역하기도 참 난감한 일이네요. 네. 그런데 아니 우리 BTS부터 우리 굴지의 기업들부터 나라의 국격과 GDP와 모든 걸 올려놨는데 우리나라의 외교적인 레벨을 그냥 한꺼번에 무너뜨리는 역할을 지금 대통령이 하고 있는 겁니다. 48초를 만나면서 그전에는 그 브리핑 이제 그 해외 순방 가기 전에 브리핑을 했지 않습니까? 한미 네. 정상회담 한다면서요. 정상회담을 한다고 했죠. 네. 이번에 보도자료 자체도 대통령실에서 환담 결과라고 하면서 몇 줄을 써냈어요. 예. 그리고 한일 정상회담도 일본 측에서 흔쾌히 동의했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번에 기시다 총리 그 전에 이제 일본 언론에서 다른 걸 많이 보셨겠지만 네.
찾아가서 거의 뭐 아련했다라는 표현이 언론에 등장할 정도로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지 전 처음부터 끝까지 정말 이해가 안 가는 이런 외교를 전 본 적이 없어요. 제가 20년 동안 외교를 관찰해 왔는데 정말 황당하고 할 말이 없는 그런 순방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대형 참사인데요. 그런데 일단은 김성한 안보실장이나 김태효 안보실 1차장의 책임을 우리가 얘기 안 할 수가 없는 게 이분들의 공통점은 한미일 안보 협력에 대해서 거의 신념화되어 있거든요. 예. 그리고 과거 MB 정권 때도 주로 했던 일들이 그 국민 감정에 반하면서까지 일본하고의 밀실 군사협정 체결이라든가 무수히 많은 사례를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못 이룬 걸 이번에 집권 초에 아예 끝을 보겠다고 무리하게 덤볐다가. 아니 무리하게 덤비든 말든 근데 일본하고 얘기도 안 되고 미국하고도 제 얘기가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뉴욕에 도착했을 때까지도 한일 정상회담은 불투명이었어요. 예. 모르고 간 거예요. 그러면은 외교라는 게 이거는 우리 책임만이 아니라 바이든 대통령이 엘리자베스 여왕 조문 때문에 뉴욕 일정이 단축돼 가지고 지금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다고 하는 그런 어떤 그 촉박한 시간이 있었던 겁니다. 그렇죠. 우리도 마찬가지였어요. 예. 그리고 일본은 태풍 때문에 하루 늦게 와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일정이 단축되고 시간 내기가 어려웠겠죠. 그러면은 빨리 정상회담은 이번에는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네. 성사가 안 된다 하고 미리 공지를 하고 그 대신 약식 회동이다 이렇게 우리가 선제적으로 그렇죠. 조치를 했어야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상회담이 필요하다면은 대책 향후에 어떤 보완 대책이 뭔가 이런 정도를 빨리 강구했어야 되는데 우물쭈물 하다가 그 바이든 대통령이 갑자기 그때 재정정책 회의라는데 원래 거기 윤석열 대통령이 갈 일이 없는 회의를 그 글로벌 재정 펀딩하는 회의에 가가지고 거기서 서서 인사했다. 그다음에 일본의 기시다 총리는 유엔 청사 앞에 컨퍼런스 건물이 있습니다. 네. 이게 아마 부속 건물인 것 같은데 거기에서 기시다 총리가 회의 참석하는데 만나고 싶으면 이리로 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 기자들은 윤 대통령이 다른 데 가는 줄 알고 그쪽으로 가가지고 이 사실을 모르고 갔더니 일본 기자는 다 있고 그다음에 국기나 이런 어떤 영접할 수 있는 아무런 어떤 없었죠. 준비가 없고 해가지고 여기서 30분간 회담을 했는데 이건 정상회담이 아니라 일본에선 간담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제가 보기에는 이게 무수히 많은 리스크가 이렇게 있을 때 전문가들이 이걸 관리해가지고 이런 어떤 약식 회동으로 대체하기로 했으며 또 다음에 추후 뭘 기약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공지도 됐어야 되는데 완전히 우리 기자들 따돌려져가지고 화가 지금 얼마나 많이 나 있습니까? 그러니까 기사에 완전히 약올라. 일본 기자는 다 와 있는. 그렇죠. 기사에 녹아져 있는데 우리 언론 기사를 보면은 결국은 일본 기자들만 모아 있는데 대통령 가고 우리 사실상 기자들은 모르는 상태에서 갔던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브리핑 현지 시간 21일 12시 23분부터 30분가량 진행됐던 게 한일 정상회담인데 정상회담도 아니죠. 약식회담 혹은 일본식 표현으로 간담회인데 4시간 전에 브리핑이 있었어요. 그때까지도 한일 정상회담에 대해서 이런 방구 언급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자들 입장에서 엄청나게 화가 난 거죠. 풀 기자단도 당연히 조성하지 못했고. 그래서 결국 가가지고 했다는 얘기가 윤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 핵, 정상 간 소통 얘기를 했고 외무성에서 이후에 간담 관련해서 자료를 배포합니다. 하는 얘기가 이거예요. 일본 측 발언입니다. 65년 수교 이래 구축해온 한일 우호 협력 관계 기반을 바탕으로 한일 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키자. 이 얘기는 강제징용 얘기를 어느 정도 했을 텐데 65년을 꺼내 들었다는 건 65년 이후에 이제 모든 것들이 끝났다는 게 일본의 기존 입장 아니었습니까? 네. 결국은 이번에 기존의 일본 입장을 재확인하고 그것을 윤석열 대통령한테 확인시키는 거였어요. 자기를 찾아온 한국 대통령에게 우리 입장은 변화 없으니까 니네들이 알아서 해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황당해요. 그래서 지금 요미우리 같은 경우는 이런 보도를 쓰고 있어요. 한일 관계를 개선하려는 한국 쪽의 자세를 평가해서 일본이 비공식 회담에 응해줬다. 거의 이런 뉘앙스예요. 이런 굴욕적인 외교를 왜 하러 갔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 회담도 급히 이리로 오라 그래가지고 다른 일정 취소하고 간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의전부터 메시지, 모양 모든 것이 격에 맞지가 않습니다. 이러는데 이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일본이 우리하고는 시각이 완전히 달라요. 우리는 셔틀 정상외교를 복원하겠다. 그러기 위해서 정상회담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일본은 모든 것이 다 해결되면
즉 한국이 해결책을 갖고 오면 그때 가서 나중에 하는 게 정상회담이다. 우리는 입구고 일본은 출구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일본에서 한 번도 입장이 바뀐 적이 없는데 일본은 그런데 왜 대통령실에서 그렇게 한일 정상회담에 매달리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김태호, 김성한 네. 옛날에 이명박 정부 당시에 이상우 당시 그 안보 선진화 추진위원장 이런 분들의 집단 사고는 뭐냐면은 민주평화론입니다. 북한이나 중국은 민주주의가 아니다. 이런 국가가 아니라 민주주의 국가끼리 연대해서 거기서 하나의 어떤 저 집단적인 힘으로 안보를 하는 게 국가 생존 전략이라고 아주 굳게 믿고 있는 분들이죠. 그래가지고 이번에 두 사람의 경우에는 이전에 많은 논문을 통해 가지고 빨리 일본하고 협력해야 북한의 핵에 대한 억지력에 도움이 된다 그랬거든요. 네. 그러니까 일본을 우리나라 안보의 한 축으로 보는 사상이에요. 네. 예. 그러니까 유사시에는 한반도에 자유대가 들어올 수 있다라는 가설까지 세우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외교 안보 라인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굴욕적인 외교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형식도 이상하고 시기도 이상하고 시간도 이상한 상황에서 다른 회담 중요한 그 행사까지 캔슬해가면서 갔으면 최소한의 내용이라도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본 외무성에서 나온 이 간담회 자료 배포 그 내용도 그렇고 요미우리나 뭐 마이니치 관련해서 일본 언론들이 내놓고 있는 건 거의 조롱조입니다. 이게 도대체 뭐 하자는 건지 이해를 못하겠는, 제가 오늘 이해 못한다는 얘기를 한 10번쯤 하는 것 같은데 정말 이해 못한 상황이 계속되고. 네, 요거는 이해할 수 있는 길은 뜻밖의 영역에서 있습니다. 다들 국내 정치의 연장으로 외교를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시다 총리는 한국 윤석열 대통령하고 손잡는 게 정치적 부담이 되는 거고. 그렇죠. 예, 그러면서 지지율이 낮다는 이야기를 슬쩍슬쩍 흘리고 있어요. 예. 그건 일본 외교관들이 다 그럽니다. 지지율이 낮은 대통령하고 협력하면 한국 국민이 뒤집으면 어떡할 거냐. 2015년 위안부 합의가 그랬다. 2015년 위안부 합의 발표하던 이 외무성 장관이 지금 기시다예요. 네. 자기가 한번 당해봐서 안 되는 거예요. 섣불리 해줬다가는 그때 그 꼴나고 자기가 그때 일본 돌아가서 완전히 뭐가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아주 단단히 마음을 먹고 있는 그 당사자이기 때문에 이걸 국내 정치의 맥락으로 본다는 거죠. 네. 3282님께서 대통령 비난 좀 이제 제발 그만하시면, 네, 실수를 할 수 있어요. 국민들이 이해해 주셔야죠. 힘을 주시고 응원해 주셔야 대한민국이 살 수 있어요. 그래도 이번 순방에서 그래도 성과나 좀 노력 이런 것도 좀 평가할 만한 부분은. 네, 아니 너무 욕하는 게 또 이렇게 듣기가 좀 부담스러우신 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네, 그럴 수 있어요. 예, 사실은 이번 회담에 대해서는 원래 외교부에서도 고위 관계자가 그 순방을 반대했습니다. 사전검토회의에서. 아, 그래요? 예, 그걸 제가 언론에 공개해서 지금 많이 인용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처음부터 위험한 그 순방 외교였어요. 우선 성과가 확실치 않고 너무나 정상들 일정이 긴박해가지고 우리가 한미 정상회담을 하겠다고 얘기는 하지만 성사되기 어렵다. 이것이 이제 그때 공무원들의 우려 사항이었거든요. 네, 거기에 또 그 영국 여왕 서거와 겹쳐버린 거예요. 네, 태풍도 있었고 여러 변수가 있었어요. 변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우리 대통령 잘못은 아니에요. 지금 자연적 원인도 있고 네. 뜻밖의 어떤 그 조문의 어떤 그 변수도 등장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실수는 인정해 주는 것도 그런 아량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선에서의 어떤 한계를 빨리 인정하고 이번 성과가 유감스럽게도 여러 요인으로 인해서 어려움이 많았다. 이렇게 이제 설명이 들어갔을 때 네. 국민들하고 소통이 되고 이해가 되는 거거든요. 국민도 이해해 주려고 하죠. 네. 그런데 이제 뜻밖의 우리 정부가 조급함을 드러내면서 이제 막말 실수까지, 예, 이것이 이어지는 것이 화를 키워버린 겁니다. 네. 이런 점에서는 아무리 외교가 우리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거에 맞는 임기응변과 그 상황에 맞는 관리를 하면 되는 겁니다. 누가 그걸 갖고 뭐라 그럽니까? 네. 근데 이번에는 거기에서 모든 면이 부실했다. 이 점은 조금 뭐 비판하기가 듣기가 거북스러울 수 있습니다. 사실은 사실대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승원 평론가께서 이렇게 화내는 거는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유성환 님이 얘기하시네요. 저도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뭐 탁현민 비서관도 뭐 그 방송에 나와서 뭐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사실은 가면은 계획대로 안 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네. 순발력도 필요하고 임기응변도 필요하고 이제 여러 가지 스킬이 좀 필요할 겁니다. 네. 그래서 저는 외국은 나가면은 대통령이 모든 걸 다 할 수 없어요.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의전이 필요한 거고 실무진의 어떤 사전 협의, 사전 조율이 필요한 건데
일단 사전 조율부터가 제대로 안 됐는데 마치 된 것처럼 국민들한테 발표를 하는 것도 첫 번째 문제이고 그건 대통령이라기보다는 그 밑에 실무진들의 뭐 몫이겠죠. 그 대통령실 혹은 외교부에. 그리고 사전 조율이 안 됐고 혹은 또 조율이 됐지만 뭐 갑자기 뭐 그 바이든 대통령이 워싱턴 들렸다가 다시 뉴욕에 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 보면은 사후 대응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좀 정확하게 하면 사람들이 이해를 해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물론 비판만 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이해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이렇게 다자가 모이는 국제 어떤 회의에서는 특히 유엔 총회 같은 데서는 네. 워낙 변수들이 많기 때문에 국민들이 이해할 마음의 준비를 갖고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렇다면 김은혜 수석이나 이런 분들이 좀 정확하게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냥 네. 뭐 사적 발언, 뭐 약간 임기응변식 그런 발언 이런 것들이 사람들을 더 화가 나게 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게 이렇게 무리한 어떤 그 발표나 메시지 관리 실패의 근본 원인은 네. 이번 순방 외교에 대한 과도한 기대감과 조급증입니다. 네. 조금 눌러놔야 됩니다. 네. 지금 이런 부분들이 자꾸 전면에 표출되다 보니 관리가 안 되는 것이죠. 네. 아무튼 외교 안보 라인이 지금 대통령을 잘 모신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홍보 라인에서 대통령의 지금 순방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하고 이렇게 국민한테 이해를 구한다 그렇게 생각되지 않습니다. 그 부분은 좀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 동원령이요 강제 30만 명 동원하겠다 동원령을 발령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유엔 총회에서도 계속 우크라이나 문제가 계속 화두로 오르던데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처음으로 동원령을 내렸다고 그렇다면서요? 하죠. 네, 30만 명이고 이건 뭐 한 10분의 1 정도 수준이라고 하는데 그 여전히 특별 군사 작전을 위해서 동원령을 내린다라는 게 푸틴 현지 시간 20일 TV 연설을 통해서 나왔던 얘기입니다. 지금 뭐 우크라이나가 반격을 시작해서 다시 러시아군이 점령했던 곳을 다시 이제 회복하고 있다라는 그런 여러 가지 이제 보도들이 나오는데 혼재 있어가지고 실질적으로 전쟁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외신도 다 조각조각 나오고 있어서. 근데 예. 어쨌든 전반적인 이제 서방 언론의 혹은 국내 언론의 평가들은 러시아 측에서 생각보다 많이 밀리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동원령까지 결국은 내린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중국이 사실은 저는 어떤 반응을 보일지가 참 궁금했었는데. 네. 사실은 이게 상하이 협력기구라고 지난 15일, 16일 우즈베키스탄에서 있었던 그래서 시진핑과 푸틴이 만났죠. 네, 어떤 얘기를 할 것인가 굉장히 관심사였는데 비공개 자리에서 시진핑이 푸틴을 만나서 의문과 우려를 표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전쟁에 대해서. 네. 그래서 시진핑이 의문과 우려를 표했어요. 이거 굉장한 발언인데 이제 이렇게 언론에 나왔었는데 이번에 푸틴이 다시 동원령을 내리니까 중국 외교부가 대화를 통한 휴전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중국마저도 이것은 좀 너무 나갔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터키도 그렇고요. 다 지금 이제 전쟁 그만해라 얘기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푸틴은 지금 핵 위협까지 하면서 정말 끝까지 가겠다라는 어떤 그 블러핑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동원령의 핵까지 다시 언급을 하고 있어서 굉장히 좀 고립되고 좌절감을 설명하는 것은 아닌가 우회적으로 역으로 그렇게 그 생각이 들고 사실은 다시 한번 핵 공격에 대해서 뭔가 서방의 공격을 빌미로 삼을 수 있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위험하다는 생각도 동시에 듭니다. 네. 자, 이 부분을 조금 이 배경을 정확히 설명을 드리자면은 지금까지 우크라이나 동부에서의 전투가 세 가지의 러시아의 이점이 다 증발해 버렸어요. 첫째는 제공권 장악인데 최근에 러시아의 그 대공 미사일이나 어떤 전투기들을 갖다가 제압하는 러시아 군의 능력이 획기적으로 향상이 돼 가지고 네. 정밀하게 상대방의 그 대공 미사일 진지까지 파괴하고 있습니다. 즉 러시아의 절대적 우위를 보였던 제공권 장악. 그다음에 두 번째가 물류인데 이제는 그 하마스라고 하는 그 하이마스라고 하는 먼 거리 70km 나가는 포가 등장하면서 물류가 끊기기 시작했어요. 이 포에 의해 차단되는 것이죠. 네. 예, 이렇게 하면서 급격한 어떤 물자 탄약 등의 부족 사태가 일어났고 세 번째는 역시 우위를 보이던 병력의 그 우세가 오래된 전투로 인한 피로가 가중되면서 이 부분 역시도 병력 부족 사태로 반전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세 가지가 무너지면 키이우 북부에서의 그 러시아군하고 다를 바가 없어지는 거예요. 네. 그렇게 되니까 이제는 수세로 전환된 러시아군이 이게 자칫하면은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 본토를 공격할 수 있다는 가능성까지 이제 고려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런 여기서 뉴스도 나옵니다. 서방의 핵 위협을 거론하면서
그래서 모든 수단, 푸틴이 전쟁을 협박을 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제는 그게 수세에 밀려가지고 오히려 러시아가 공격받는 상황을 가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핵정책법하고 비슷해요. 영토가 보전되지 않고 러시아 국민이 안전의 위협에 처하면 모든 수단을 고려할 수 있다. 이건 핵전쟁을 의미하는 건데 어디서 많이 보던 구절 아닙니까? 지난번에 북한의 핵정책법에 다 나오는 구절이죠. 이런 상황으로 해가지고 이제는 어떻게 보면은 위협을 더 노골화하는 그 이면에는 불리해진 전세. 그리고 러시아가 고립되고 있다는 사정이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푸틴이 이제 더 이상 자기의 굴욕을 감수하지 않는다면은 이제는 새로 동원된 예비군 병력과 어떤 전술의 핵무기의 전신 배치 이런 부분 또는 폴란드나 다른 국가 위협 이런 부분들이 지금 선택지에 놓여 있는. 1240님께서 그런데요 막다른 골목에 내몰린 푸틴 핵을 건드릴까 염려됩니다. 에이, 기왕 이렇게 된 겸 이럴까 봐요. 지금 워딩이 나왔죠. 푸틴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서방이 러시아에 지금 핵으로 협박을 하고 있는데 그 핵을 공격하려는 사람들 그 바람이 그들을 향해서 방향을 틀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이런 워딩까지 했어요. 아이고 협박이네요. 협박이죠. 그래서 지금 23일부터 27일 사이에 러시아 그 오른쪽에 있는 그러니까 돈바스 네. 지역에 이제 한 4곳에서 지금 러시아가 점령을 하고 있거나 거의 점령하고 있는 거, 뭐 도네츠크, 루안스크 이런 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러시아와 편입하기 위해서 투표 절차를 진행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일단 이 4개 주에서 편입 절차를 밟고 러시아의 영토라고 선언을 한 뒤에 만약에 그 지역에 서방의 어떤 공격이 들어온다면 우크라이나군의 공격이 들어온다면 이것은 자기네들의 영토를 공격한 거라는 논리로 핵을 쓸 수도 있다라는 어떤 시나리오들이 지금 서방 언론 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쪽 지역을 러시아 편입을 위한 주민투표가 시작되면 네. 나중에 그쪽이 공격받으면 이건 러시아가 공격받은 그렇죠. 걸로 해석이 바뀌는 것이죠. 그렇죠. 네. 우리 영토를 예, 이때 공격한 대량 거야. 살상무기 사실 러시아는요 시리아 내전에서 이미 화학무기를 사용한 전례가 있습니다. 아이고 근데 자기네들이 전쟁을 일으켜놓고 전세가 나쁘니까 이제 좀 밀리니까 뭐 핵 쓸 거야 뭐 모든 수단 이건 조금 너무 나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그래요. 이 푸틴은 전쟁 패배를 감수 못합니다. 그래요? 예. 그 자기도 굴욕을 끝이라고 참지는 생각을 않을 겁니다. 어떤 식으로든 돌파할 거예요. 지금은 글로벌 시대 이승원 평론가가 오늘 저희와 지글씨는 마지막입니다. 근데 기회가 되면 또 나와서 또 네. 세계적인 뉴스 세계 뉴스 전해주십시오. 그동안 너무 즐거웠습니다. 그동안 너무 감사했습니다. 많이 감사했습니다. 아쉽습니다. 많이 배웠습니다. 네, 김종대 저도 선생님 오늘도 감사하고요. 감사합니다. 이승원 평론